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교재 618쪽 현대사 첫 파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교재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기하고요, 광복이 된 시기는 다르죠.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왜 하필 8월 15일이냐 그러면은 광복 있죠. 이 광복의 이 날짜를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8월 15일이 돼요. 그러면 45년 8월 15일에서 정부가 수립됐던 48년 8월 15일까지는 어느 시기냐? 이때는 미군정기라고 우리가 시기 구분합니다. 미국이 9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소련은 8월 달에 들어옵니다. 북쪽은 소련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정부기라고 일하는 거죠. 그런 이제 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해서 이승만부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권 변청 과정, 그 과정에서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교재 618쪽에 건국 준비 활동을 좀 보시는데요. 일단 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국내와 국외, 또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해서 건국준비활동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국준비활동의 내용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민족주의 계열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임시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중국 충칭에 있었습니다. 충칭, 중경이었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 정당으로서 한국 독립당이 있어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겠죠. 뭐죠?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1940년에 충칭에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 여기서 이제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공표가 됩니다. 41년이죠.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들어가 있는 삼균주의는 밑에 박스에 봐봐요. 삼균, 균은 평등입니다. 평등. 균등할 때 평등이죠.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두 번째,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 세 번째, 민족과 민족 간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 밑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들이 바로 사료 있죠. 사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옆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족주의 계열에서는요,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건국준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619쪽 가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 독립동맹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이 조선 건국동맹의 군사적 기반이 바로 세 번째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외예요. 국외에서의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건국준비 활동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바로 밑에 국내가 있죠.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됩니다. 이 조선 건국동맹의 공동맹은 바로 밑에 봅시다. 비밀 결사 단체로서 민족연합전선, 그러니까 민족유일당운동이죠. 민족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령이 있죠. 강령. 그 원칙에 보면 불신, 불문, 불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자. 그러면 불문은 문서를 남기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명은 밝히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삼불이죠. 그래서 불신, 불문, 불명을 제시하고 있고요. 산하단체로서 노동군, 농민동맹을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이 조선건국동맹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죠. 건국준비위원회 모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앞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국외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했었던 바로 조선건국동맹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 그러니까 건국준비단체들의 공통점이죠. 국외건, 국내건. 또 국외에서 민족주의 계열이건 아니면 또 뭐죠? 사회주의 계열이건, 그치? 또 국내에서 단체건. 이 단체의 공통된 건국준비 방향은 보통선거, 이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이라고 하는 점이죠. 이건 뭐냐면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그래서요. 조선 독립동맹 있잖아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회주의 국가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국외에서 민족주의 계열, 한국독립당, 사회주의 계열, 조선독립동맹, 국내에서의 조선건국동맹, 일단 이 단체 공통점은 다 죄다 보통선거를 통한 뭐였다? 민주공화국의 수립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문장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뒤에 620조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우리 민족의 건국준비활동이라고 한다면은 620쪽에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했던 국제회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독립의 국제회담 순서를 묻거나 이러한 순서들, 또 카이로, 얄타 또는 포츠 또는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각 회담의 내용을 묻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죠. 먼저 43년 12월 카이로 회담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참가국하고요. 미영중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에 보면은 세 번째 봐봐요. 한국에 관해서는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의결한다 해서 한국 독립 문제를 최초로 논의했다는 데 의의를 둡니다. 최초로.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적당한 시기에라고 돼 있죠.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이죠. 밑에 사료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카이로회담 미영중 한국 독립 문제 최초 의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럼 이제 45년 2월 얄타 회담입니다.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미영소 여기서는 38도선 있죠. 밑에 셋째 줄 보면은 38도 군사 경계선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두세요. 38선. 그 다음에 이제 45년 7월입니다. 이거는 포츠담 선언입니다. 독일 포츠담에서 미, 영, 중, 소 네 나라인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이집트 카이로 회담 있죠. 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다. 곧 한국의 독립을 재의결했다.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2차 대전 중이죠. 그렇죠? 2차 대전이 언제 끝나냐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2차 대전이 끝나요. 마지막 일본 있죠. 히로시마하고 이제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가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2차 대전은 민주 진영의 승리로 끝납니다. 2차 대전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2차 대전은 뭐예요? 바로 민주 진영과 전체 진영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2차 대전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났어요. 같은 전체주의 국가였던 독일이라든가 이태리 있죠. 이태리는 이미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마지막 누가 남냐면 일본만 남았어요. 일본이 45년 8월 15일 날 패망하면서 항복하면서 결국 2차 대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카이로 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얄타 회담이라든가 포츠담 회담 이건 전부 다 2차 대전 중이에요. 그렇죠? 2차 대전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광복이 된 거죠. 그게 621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에 이제 우리 정부 수립 논의가 바로 621쪽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밑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바로 두 번째 봐봐요. 구성에
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조직된 최초의 정치단체입니다. 밑줄 그어놔요. 광복 이후.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날 조직된 최초의 정치단체였었다. 이게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밑에 활동 내용에 보면은 건국 강령을 봐봐요.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자주적으로 국내 질서를 유지하여 대중 생활을 확보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구성 멤버 좀 다시 한번 봐봐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온건 좌파, 중도 우파 인사와 온건 좌파 인사로 구성이 되어서 이 위원장에 조선 건국 동맹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여운형, 그다음에 부위원장에는 민족주의 좌파의 안정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결이 동참했다. 그래서 애초부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2조로 하겠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후속 조치로 그 후신단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45년 9월 6일 날 수립이 된 거죠. 그 배경 좀 봐봐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이 서울에 곧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이 퍼짐과 동시에 좌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탈퇴하자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준 후신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후신단체였고요. 광복 이후 수립된 최초의 공화국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공화국이죠. 그러면은 바로 앞장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에 조직된 최초의 정치단체일 뿐이지 하나의 나라, 어떤 정부 조직을 띠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체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련이 8월달, 미국이 이제 9월달에 가지고 바로 들어오게 되죠. 소련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의 군사정부기, 남쪽은 미 군정기를 있죠. 미 군정 초대 장관이 아놀드 소장입니다.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동안이니까 광복이 되고요. 정부 수립까지 요 기간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미 군정기라고 했습니다. 이 미 군정기 때 통치기구가 미 군정청이에요. 미 군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죠. 그거를 이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공사가 수립이 됩니다. 이거는 경제, 이거는 정치를 담당했던 미 군정기 때의 정치 기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미 군정기 때 주요 시책이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입니다. 소장료에 가지고 소장료 총수학령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랬죠. 이를 바탕으로 소장료 3대7, 37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소장료가 결정이 됐고요. 자, 623쪽 맨 위에 가시면은 1946년에 뭐가 있어요? 신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뒤에 좀 봅시다. 기업체의 90%, 국토의 12.5%를 차지했던 일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이죠. 군정청의 소유로 몰수한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적산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적산재산이라고 그래요. 적산입니다. 적은 적군, 아군 적군할 적군입니다. 곧 일본 얘기합니다.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이란 뜻이에요. 적산 재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밑에 광복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 수립까지의 정당들을 얘기합니다. 이 정당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국민주당, 뭐 국민당, 한국독립당 등등이 있죠. 하여튼 이때 45년 10월달, 그러니까 45년 10월이라고 한다면은 광복이 되고 나서 몇 달 후입니까? 한 2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달 정도 됐는데 몇 개 정당이 있었냐니까 50여 개의 정당이 난립이 돼 있었던 거죠. 여러 단체들이 난립이 돼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정당도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사회주의 정당도 있었습니다. 요는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일단은 뭐 민주공화국 정부 수립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어요.
자, 그런 이제 정치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이 있었죠.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있었죠. 한국 독립 문제 최초 약속 38도선 결정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죠. 그리고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된 이후에 이제 한국 문제를 논의했었던 최초의 회담이 1945년 12월에 뭐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 내용은 하나, 미소 공동위원회를 소집을 하자. 임시정부, 정부 수립을 위한 한반도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소집. 또 하나는 신탁통치 나와 있죠. 신탁통치. 최소 신탁통치 몇 년 하자? 5년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주요 내용이에요. 맨 밑에 있죠. 미, 영소, 세 나라 외무부 장관의 회담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남, 북, 남측과 북측 모두 반탁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북측이 있죠. 북측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요.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찬탁으로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모스크바 삼상의 후속 조치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소집이 됐겠죠. 그러니까 1946년에서 47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차만 우선 볼까요? 46년 3월에서 5월까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어디서 소집됐냐 하면 덕수궁에서 소집이 됩니다. 근데 결렬이 됐습니다. 왜 결렬됐냐 그러면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소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과정에서 참가 단체 문제입니다. 참가 단체 문제로 결렬됐어요. 즉 미국은 이 신탁통치 있죠. 신탁통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반탁 단체 있죠. 이 단체에 참석을 주장했고요.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찬탁 단체만 뭐하자?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이 정부 수립하는데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덕수궁에서 열렸던 공동회는 결렬이 돼버렸어요. 결렬된 직후에요.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이 정읍,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수립이에요. 남한만의. 자, 이제 교재 625쪽에 맨 밑에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료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요지만 좀 봅시다. 둘째 줄.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결렬된 이후에, 그치? 자,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보군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한다. 즉 뭐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읍 발언입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극심한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자 해서 46년에서 이때 47년 사이에 현대판 민족 유일나 운동이죠.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좌우 합작 운동. 좌에 누구냐면 여운형입니다. 우에 누구냐면은 김규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극좌나 극우는 아니고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예요. 그래서 좌우합작 7개 7원칙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뒤에 626쪽에 좌우합작 7원칙 내용이 있어요. 잠깐 해봅시다. 그 내용에 보면은 7개의 원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좌우합작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또 미소 공동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도 해서 마지막 합작위원회에 의한 입법기구를 구성할 것 있죠. 하기로 했어. 다 됐어. 근데 47년에 여운형이 암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결렬이 돼버렸죠. 결렬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단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중단됐죠. 결렬됐잖아요. 중단된 미소공동위원회는 다시 언제 열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답보 상태로 가다가 1947년 5월에서 10월까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면서 열렸습니다. 자, 역시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은요. 첨가단체 문제로 결렬됐다. 첨가단체 문제하면 미국과 소련 측이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는 왜 결렬됐냐라고 하는 거죠. 결렬 이유는 미국이 소련에게 제의합니다. 야, 우리 둘이 안 되니까 영국과 중국을 끌어들여서 네 나라가 같이 논의해서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 했더니 소련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은 무슨 소리냐. 임시정부 수립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하자고 하지 않았냐. 우리 둘,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하기로 했는데 무슨 니네들 주장으로 영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국 어떻게 했다? 결렬이 돼버려요. 그 결렬된 이유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6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7쪽에 두 번째 봐봐요.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국제연합 결의가 있습니다. 4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47년 10월 달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어요. 47년 11월 달에 바로 밑에 국제연합 UN 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한반도에서 미소 양국의 군대를 철수한다. 총선거 감시를 위한 UN 한국 임시연단을 파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 내용의 요지는 한반도에서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총선거 관리 감독을 해서 UN 한국 임시위원단에서 몇 개 나라가 있죠. 이런 나라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인구 비례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면은 어디가 유리할 것 같아요? 남측이 유리하죠. 왜 남측이 유리하냐 그러면은 광복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또 유입이 됩니다. 내려오죠.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인구가 더 작아요. 그럼 인구가 많은 곳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총선 때 보면은 서울 경기도 쪽에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지방보다는. 왜 그럴까? 그 인구수에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분배가 되죠. 획정이 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곳이 당연히 국회의원 수가 많은 거죠. 지방보다는. 그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100명 뽑는다 그러면 남쪽이 한 70명, 여기 한 30명밖에 안 뽑는다.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은 애초부터 이 인구 비례한 총선거에 대해서 반대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엔 한국 임시연단이 선거 감독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귀국해서 남한에서의 선거 준비는 끝났어. 그래서 이제 북쪽에 가서 이쪽에서 선거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갔는데 못 들어오겠습니다. 왜? 이 자체 인구 비례한 총선거를 부정적으로 본 거죠. 손해란 얘기입니다. 결국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가 될 판이 돼버리잖아요. 북한에서 안 되고. 실제로 그게 이제 결의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밑에 좀 보겠습니다. 남북협상 부분이 있죠. 48년 4월에서 5월까지인데 이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자료를 먼저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48년 2월이죠.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 내용하고요. 그러니까 현대사는 이제 이승만에 관련된 문제하고요. 김구에 관련된 문제가 교차적으로 이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승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읍파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고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은 바로 48년 2월입니다. 이 상태로 가서 본다면 남한만 선거가 시행할 것이 뻔하니까 북쪽에 가서 우리도 같이 해서 하나된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연설이에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밑에서 넷째 줄 봐봐요.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고요. 48년 4월에서 5월까지죠. 5월까지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결렬했죠. 남측에 누냐면 김구, 그 다음에 김규식이에요. 북쪽에 누냐면 김일성, 그 다음에 김두봉입니다. 근데 2차 남북협상은 이 네 사람의 사자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직후에 북한은 빼고 이제 남한만의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이 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해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표가 됩니다. 제헌헌법이 공표가 되고 원래는 7월 12일 날 헌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발표가 17일 날 발표합니다. 일주일 후에 왜 발표했느냐? 한 일주일에 7월 17일 이 날짜를 이성계 조선건국이 1392년 7월 17일이에요. 물론 이건 음력입니다. 이건 양력이죠. 근데 음력, 양력 관계없이 이 날짜의 의미를 둡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이성계 조선을 연장해서 계승된, 그럼 이성계 조선을 계승했다는 얘기는 이 이성계 조선은 고조선, 단군조선이죠. 이 단군조선을 계승을 해서 북한을 뭘 한다? 조선이라 한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군조선 기원전 2333년에 이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이 나라고, 이 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또 이 나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로. 그러니까 결국 제헌헌법 전문에 나왔듯이 우리 한국사는 유구한 역사다. 유구한 반만 역사, 반만. 그러니까 반만년 역사를 한다면 5천년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군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까지 가고 있었다. 이렇게 흘러왔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만들었다가 17일 날 그런 의미에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이 됐고 이 정부는 1948년 12월 UN 파리 3차 총회가 있습니다. 3차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독자적인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이에요. 이게 연물 교재 627쪽부터 시작해서 628쪽. 628쪽에서의 그 내용에 보면 5월 10일 총선거의 첫째 줄 봐봐요. 유엔 소총에서 결의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 가능한 지역만 에서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이 결정이 유엔 소총의 결정입니다. 유엔 소총의 결정에 의거해 가지고 이제 결국 5월 10일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따른 반발에서 나온 것이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남노당 지령에 따라서 전평 산하 노조원들이 약 30만 명입니다. 총파업을 단행한다거나 이것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따른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좌익들 있죠. 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주 4.3 사건에서 선거가 실시가 안 됐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이 엉뚱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4.3 특별법이 제정은 됐고요. 정부 차원에서 사과가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헌법, 그래서 재헌헌법 7월 17일 공표가 되고 바로 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합법적으로 UN 파리 3차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받았을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광복부터 있죠. 광복 이후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이에요. 이 순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 수립 과정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밑에 대신 그 북조선 공산당의 그 사회 개혁 내용 있죠. 그 중에 토지 개혁인데 이거는 5정보를 상한선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이건 경제편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의 농지 개혁, 토지 개혁이죠. 46년이고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것이 1950년에 공표가 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이에요. 남한 농지개혁은 북한 것을 답습한 거죠. 일종의 이거 모델로 모방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30쪽에 보시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게 북한의 공식 국명입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남한은 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이승만 정부에 가지고 제1, 2, 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승만 정부 때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죠. 그 시책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8년 9월 반민족행위 처벌법. 재헌국회 제1호 법입니다. 재헌국회에서 제1호 첫 번째로 만든 법이에요. 이거는 친일행위자의 처벌과 국민권을 제한하자. 그래서 바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친일파 처벌법이에요. 쉽게 합니다. 자,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잘 안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국시가 뭐예요? 국시. 이승만 정부 때 국시. 국정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는 반공입니다. 반공이. 이승만 얘기는 이렇죠. 북쪽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치? 이때 지금 남침의 이 우려도 있는데 무슨 친일 청산이냐. 지금 반공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국시 반공이라고 하는 국시로 인해서 결국은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포용은 대표적인 이 반민특위법 실패의 하나의 요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친일파를 이승만이 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보세요. 이 미 군정청이라든가 신안공사 있죠. 여기에 대부분 누가 들어갔냐면 친일 인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청은 일제시대 때 뭔가요? 조선, 쉽게 말하면 총독부가 간판을 바꿔놓은 거고요. 신안공사는 동양, 척식, 주식 회사죠. 주식회사의 간판만 바꿔놓은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일제 식민 통치가 연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광복 45년 8월 15일 조선 총독부가 뭘로? 미 군정청,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뭘로? 신안공사로.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에 친일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친일파. 얘네들이 광복이 되면서 친미파로 돌변합니다. 친일에서 친미로. 일제시대 때 범죄자도 있죠. 실제로 범죄자들이 광복 직후에 뭘로? 독립운동가로 변신하는 순간이에요. 광복은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얘네에게 면죄부를 줘버리는 계기도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를 이랬습니다. 얘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독립운동가로 변신합니다. 친일했던 사람들이 친미파로 미국 쪽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수립된 이후에 친이승만 계열은 누구냐 이거죠. 얘네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럼 이 정부에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민특위법 있잖아요. 얘네를 치겠다. 얘네를 친다는 건 얘네를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승만이 이 법률에 대해서 동의하고 후원하고 해줬겠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얘네들 이 법은 이승만 정부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유야무야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바로 민족의 정기가 수립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반민특위법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뒤에 최남선, 최린, 이광수의 변론이 있고요. 진술이 있고요. 그 밑에 631쪽입니다. 반민족행위법,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전문 내용이 주요 내용이 요약이 돼서 뒷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특히 632쪽에 보면은 제5조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반민특위법 제5조입니다. 일제치하의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밑줄령은 없이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기술관은 친일행위 했다라기보다는 기술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친일행위 하는데 실제 식민 통치한 데는 통치하지 않았던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 기술관은 제한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관을 포함한 일제치하의 고등관 3등급 이상 이런 문장이었어요. X죠.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 극심한 좌우 대립이 있습니다. 이 좌우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도 좌우의 대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 정치판에 보면은 그 여수 순천 사건하고요. 국회 프락치 사건 있죠. 이 사건은 이승만 정부 때 대표적인 좌익, 우익 대립이 폭발한 이런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0년 3월에 공표가 된 농지개혁법이 있죠. 농지개혁법은 뒤에 경제편에서 보시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하는 유상 몰수, 유상 분배, 그러니까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북한은 46년 토지개혁입니다. 5정보를 상한선에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혁과 토지개혁의 용어는 달라요. 뒤에 가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33쪽에 6.25 전쟁을 좀 보겠습니다. 그 에치슨 라인,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죠.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지도에서 보시면 알류산 열도 있죠. 일본 우측으로 하면은 그 베링의 밑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어디가 빠져버렸냐면은 대한민국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대만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을 경계해서 오른쪽, 태평양 쪽이죠. 미국은 이제 오른쪽에 있죠. 아메리카는. 그래서 거기까지만 미국 극동 방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북한의 오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새벽에 이제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계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도선이 그어져 있죠. 어느 한 곳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지전의 어떤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38선 전 지역에서 동시 남침입니다. 계획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에요. 이 전개 과정이 지도상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 내용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교재 어디 보냐면은 635쪽 봐봐요. 635쪽에 보시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6.25 전쟁 경과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따로따로 빼가지고요. 순서대로 바르게
부패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내려왔다가 부산, 대구, 부산 쪽 내려왔다가 다시 반격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중국군이 개입해서 또 내려오죠. 그래서 38선을 경계해서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이 되다가 53년 7월 달에 휴전이 체결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이에요, 정전이에요? 휴전입니다, 휴전. 휴전 상태입니다.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건 정전. 정전입니다. 정전은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정전이 되면 이제 종전 선언을 합니다.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종전 선언을 하죠. 근데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채자네요. 그죠? 휴전 상태입니다. 쉬고 있는 거죠. 53년 7월 27일 휴전 성립의 문서 조인 참가자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바로 위에.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팽덕해,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그러니까 남측은 휴전 선언의 협정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밑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좀 봅시다. 미국이 이제 들어가고 미군이 6.25 전쟁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연합군의 이제 주축국으로서 한국과 미국과 사이가 이제 돈독하게 됐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소파 협정에 모체가 됐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몇 년이에요? 53년 10월 1일입니다. 53년 10월. 밑에 자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단 시기, 연대를 좀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휴전 53년 7월 27일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53년 10월 1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로 하겠습니다. 636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몇 번 고쳐졌나요? 9번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00년 됐나요? 안 됐죠? 정부 수립은 48년입니다. 자, 올해가 2020년이에요. 그럼 정부 수립된 지가 몇 년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요. 한 7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70년 됐는데 헌법이 무려 몇 번? 9번 고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빈번한 거예요? 안 빈번한 거예요? 굉장히 빈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장기 집권의 욕구가 반영된 거죠. 그것이 이승만 때 2번, 또 누가 나오죠? 박정희 때 2번이 나옵니다. 이승만 때 2번이라 한다면 1차 발췌견과 52년, 2차 54년에 4.4.5.2 개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때 2번이라 한다면 6차, 69년에 3선견, 그러니까 3번까지 해먹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7차, 72년에 유신헌법. 종신 대통령 체제예요. 그래서 이승만 때 2번, 박정희 때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4번은 9번 걸친 9차에 걸친 헌법 개헌 중에서 4번은 특정 개인의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승만 때 나와 있죠. 이승만 때 보면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52년에 발췌 개헌하고요. 바로 맨 밑에 54년에 4.4.5.2 개헌입니다. 왼쪽에 그 4.4.5.2 개헌에 대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4.4.5.2는 반올림한 겁니다. 부결된 것을 다시 그 반올림해서 가결시킨 것이죠. 자, 뒤에 637조 봅시다. 맨 위에 보시면은 58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보당 조봉암이 북한의 통일 방안과 같다. 그래서 바로 사형에 처했던 사건이에요. 58년 진보당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8년 12월 24일입니다. 이사파동이에요. 이사파동. 12월 24일. 2월 4일이 아닙니다.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날짜 뒤에 숫자만 뽑아가지고 이사파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파동의 내용이 나와 있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고요.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59년 4월 경향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밑에 기사 있죠. 경향신문 여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뭐 각 신문마다 뭐 어떤 이런 신문의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기사 내용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조약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모신문에 그리고 여적은 천주교의 경향신문의 그 공간입니다. 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쓰고 난 붓의 끝에 남는 먹물을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사를 다 쓰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우려가 있는 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결국 폐간이 됐고 결국 우려했던 것이 60년 3.15 부정선거로 나온 거죠. 그 3.15 부정선거의 결과 나온 것이 4.19 혁명입니다. 바로 밑에 봅시다.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제4대 정통령하고요. 제5대 부통령 선거예요. 근데 4대 정통령 후보에 조병호 후보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승만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승만이 자동 당선이 되죠. 요는 이제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과 이기붕이가 있습니다. 이 이기붕이를 자유당의 이기붕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것이 4.19 혁명으로 나와요. 4.19 혁명의 시발점은 마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19 혁명의 전개 과정도 자주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산 시위 때에 학생 하나가 죽죠. 김주열 학생입니다. 마산 상고 학생인데요. 마산 바다에 빠졌던 시신이 나중에 눈에 체류탄이 박힌 상태로 시체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4월 25일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이 있어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음 날 4월 26일 날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허정이죠. 허정이 수반으로 과도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정부 그러면 1960년 4월에서 8월까지예요. 이 과도정부 때 이제 헌법 개헌이 단행이 되는 거죠. 그 헌법 개헌 단행해가지고 누가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내각제 개편이에요. 그래서 장면 내각제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내각에서 이제 헌법 개헌해가지고 7월 29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서 대부분 누가 바로 민주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의 정부가 수립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제 정부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 그 다음에 내각의 총리 누구죠?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639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화국 때 그러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만 1년도 안 됐죠. 가장 다양한 통일론이 대두가 했던 시기로 옵니다. 그 시점에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뭐 이런 구호들 다 언제 했대요? 지금 나와 있는 제2공화국 때 나왔었던 구호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화국 때에 바로 맨 밑에 보겠습니다. 이 공화국의 한계가 나와 있죠. 지나친 민주화 운동이 나와 있고요. 또 민주당의 분열이 있습니다. 장면 그리고 이제 당시 국무총리직을 놓고 장면과 대립했던 김도연 등이 나와 있고요. 또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구파가 탈당하고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민주당의 분열 그리고 사회 혼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사회 혼란이라 한다면 바로 밑에 뭐 빈민 인구가 좀 늘어났다거나 실업 상태가 계속됐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여기다가 당시 군부의 개혁도 실패합니다. 그것이 640쪽이 뭘로 나와요? 5.16 군사정변으로 나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보면 이렇죠.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을 창당해서 제3공화국을 수립한 것이 1963년입니다. 요 시기는 헌법이 중단된 시기예요. 요 시기를 우리는 뭐라 하면은 군사정부기. 똑같이 군정이 실시가 된 시기입니다. 언제?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 15일 미 군정기 그러듯이 여기도 군사정부기요. 똑같은 군사정부입니다. 이때 통치기구가 뭐라고 했어요? 미 군정청과 뭐했다? 신한공사했다. 그러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정부 때 통치기구는 뭐냐? 국가
재건 최고회의입니다.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경제개발이에요. 그래서 1962년에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62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부 때 맨 밑에 통치기구 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서 의장의 장도영, 부의장의 박정희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해서 당시 통제해 나가면서 정권을 잡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이 641쪽에 봐봐요. 경제개혁에서 화폐개혁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62년에 이제 군사정부기죠. 62년에 10환을 일원으로 그러니까 극심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2년 10환이 1원으로 3차 화폐개혁이 단행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62년 12월 제5차 헌법 개정이 단행이 됐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그리고 63년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해가지고 바로 제3공화국 정부 수립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그가 죽은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까지 박정희 정부가 진행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전개됐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